노년을 지혜롭게 실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람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누군가 선을 넘는 말을 해도 그냥 웃고 넘겼고 기분이 나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게 어른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을수록 상대는 더 편하게 선을 넘더라는 걸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하던 사람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점점 대놓고 말하게 되더군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시네요. 혹시 집안일 때문에 그러세요? 처음엔 걱정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이었어요. 아드님이 연락을 안 하나 봐요?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제 사생활을 캐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상대는 제 기분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계속했을지 모릅니다. 참는 것과 선을 내주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다는 건 일시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거지만 선을 내준다는 건 상대가 계속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하는 겁니다. 저는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선을 계속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만만하게 봤습니다. 저 사람은 뭘 해도 괜찮아. 저 사람은 절대 화 안 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더 쉽게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패턴이 있다는 걸요. 그들이 쓰는 말,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비슷하더군요. 그 패턴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많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다만 선을 넘는 사람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무엇인지입니다. 둘째,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나를 지킬 수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관계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첫 번째, 뭐든지 남 탓하며 책임을 슬쩍 떠넘기는 말. 동네에서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68 되신 여자분인데요. 늘 밝고 친절하십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 잘못되면 항상 남 탓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몇 명이서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약속 시간을 잘못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들 헛걸음했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내가 그 시간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잖아. 왜 다들 제대로 안 들었어? 처음엔 착각하셨나 보다 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식사 모임 장소를 잘못 정해놓고는 내가 건너편 해산물 뷔페가 더 좋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했어? 준비물을 안 챙겨놓고는 내가 챙기라고 했잖아. 왜 확인을 안 했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알아챘습니다. 이분은 절대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요. 항상 내가, 너희가, 다들 이렇게 남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죠. 이런 분들 주변에 꼭 계십니다. 말끝마다 내가 그랬잖아. 내가 안 해서 이렇게 됐지. 결국 내 탓이야. 이런 말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상해요. 왜 항상 내 탓이 되는 걸까 하고요. 한 지인분은 며느리 입장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재료를 안 사오셨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안 사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챙겨야지. 내가 다 챙기면 넌 뭐하니? 며느리분은 할 말이 없었답니다. 재료 목록을 만든 것도 시어머니였고 시장 간 것도 시어머니였는데 왜 본인이 챙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하지만 뭐라고 말하면 요즘 며느리들은 참 버릇없어라는 말이 나올 게 뻔했습니다. 이게 바로 책임을 떠넘기는 말의 특징입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실수했거나 잘못했는데 교묘하게 상대한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건 아닌데? 싶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상대한테 책임을 돌리죠. 상대는 처음엔 아니, 그건 제 잘못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내가 확인을 했어야지.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는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어집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그 사이에 정작 실수한 사람은 슬쩍 빠져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일은 내 탓도 있었어라는 말만 남게 되고요. 이런 패턴이 몇 번 반복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나? 내가 확인을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면 다음번엔 정말로 본인이 다 챙기게 됩니다. 반대로 실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편해집니다. 어차피 뭔가 잘못돼도 남한테 돌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엔 본인도 모르게 자동으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상사를 만나보셨을 겁니다.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제대로 안 했잖아라고 말하는 분들이요. 실제로는 지시가 애매했거나 중간에 지시를 바꿨는데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 밑에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은 항상 긴장합니다. 뭘 해도 나중에 본인 탓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기록하고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관계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는 거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한쪽이 계속 책임을 떠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쪽은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내 탓이 될 거니까 아예 입을 다무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 떠넘기는 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맨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결국 말 안 하는 것도 잘못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틀린 사람이 되는 거죠. 돌이켜보면 이런 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본인이 무능해 보일까봐, 본인 가치가 떨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남한테 돌립니다. 그게 본인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관계는 나빠집니다. 처음엔 참아주던 사람들도 점점 지쳐서 떠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 남았을 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남 탓만 하고 살았구나 하고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을 나누는 겁니다. 잘된 일도 함께 기뻐하고 잘못된 일도 함께 책임지는 거죠. 내 탓도 있고 내 탓도 있어. 다음엔 우리 둘 다 조심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모든 걸 상대한테 떠넘기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희생일 뿐이죠. 그런 관계에서는 한 사람만 계속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지금 편한가? 이 사람은 나한테 책임을 나누자고 하는가? 아니면 떠넘기기만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만약 그 답이 떠넘기기만 한다라면 그건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당장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물러서서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할 때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말은 선을 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결국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릴 때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두 번째, 솔직한 척하며 배려 없이 던지는 말. 동네 경로당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만날 때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솔직함이라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참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하는 건데 요즘 갑자기 많이 늙어 보이네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그 옷 안 어울려요. 내가 거짓말은 못하니까 말인데 대개 자식들은 좀 무심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갑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시려니 하고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사실은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상처 말입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답니다. 오랜 친구가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한답니다. 야, 솔직히 너 요즘 살 많이 쪘다. 건강 위험해.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네 첫째 아들 직장이 좀 그렇지 않아? 그분은 참다 못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러자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친구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답니다. 이건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함이라는 걸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솔직함이라는 핑계로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였습니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솔직함은 진실을 말하되 상대를 배려하는 겁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건강 챙기고 있어? 이런 게 진짜 솔직함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 요즘 안 좋아 보여라고 던지는 건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공격적 정직성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정직하게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공격하는 말의 패턴이죠.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은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나는 용기 있게 말해준다 이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용기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 기분 신경 안 쓰고 내 생각만 던지는 게 용기입니까?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면서 필요한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게 진짜 용기 아닐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 애들 교육 잘못하고 있어. 내가 거짓말은 못하니까 말하는 건데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 며느리는 속상했지만 참았답니다. 시부모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만날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이런 말로 시작해서 며느리를 평가하셨답니다.
결국 며느리는 명절에 시댁 가는 게 두려워졌답니다. 가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니까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정직하게 충고해 준다고 생각하시지만 며느리 입장에선 계속 비난받는 느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솔직함은 타이밍과 방식을 고려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솔직히 말해서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라고 하면 상처가 됩니다. 내용은 비슷해도 방식이 다르면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부부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압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 솔직함에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보, 내 생각을 솔직히 말해도 될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 배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이라고 시작하는 건 배려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상대한테 던지는 거죠. 듣고 싶은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요. 동네에서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나는 뒤에서 욕하는 사람 아니야. 솔직하게 면전에서 말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본인은 당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공격당하는 느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솔직함은 상대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한테 정말 필요한 말이고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됐을 때 조심스럽게 하는 게 진짜 솔직함입니다. 하지만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 내가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어. 이런 마음에서 말하는 거죠. 상대 기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불편한 진실은 말하면 안 되나요? 물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알고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내가 틀렸어 라고 단정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상사가 솔직히 말해서 자네 실력이 부족해라고 하는 것과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것,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요. 내용은 비슷해도 듣는 사람 기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움츠러들게 됩니다. 뭘 해도 누군가한테는 평가받고 지적받고 비판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경험이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솔직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말을 아낍니다. 꼭 필요한 말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만약 누군가 계속 솔직히 말해서라며 당신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건 솔직함이 아닙니다. 무례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례함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례함은 선을 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결국 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릴 때는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라고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세 번째, 상처 주고는 그냥 농담이야로 넘어가는 말. 지금은 20대가 된 저의 제자 한 명이 사촌 결혼식에 참석해 삼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너는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뭐 하는 거야? 삼촌,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기분이 야, 장난이야, 장난. 왜 그렇게 예민해? 농담도 못 받아들여? 주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 들은 당사자는 웃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같이 웃어야 할까 고민도 했지만 쉽게 웃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농담이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전혀 재미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서 그냥 농담이야, 장난인데 왜 그래? 농담도 못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요. 말 들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아는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답니다. 명절 때마다 시누이가 이런 말을 한답니다. 올케 언니, 요리 솜씨가 참 독특하네요. 하하,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답니다. 농담이려니 했던 거죠. 그런데 매번 반복됐어요. 올케 언니는 살림을 참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네요. 우리 오빠가 고생 많겠어요. 하, 이런 식으로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기분이 안 좋아요라고 했더니 시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 올케 언니 왜 그래요? 그냥 농담이잖아요. 우리 사이에 그 정도 장난도 못해요? 그 순간 그분은 할 말을 잃었답니다. 본인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농담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싫었던 거죠. 이 말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상처를 주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농담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가 농담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뇌과학 연구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농담과 진담을 구분할 때 상황과 맥락을 봅니다. 만약 계속 같은 주제로 놀린다면 뇌는 그걸 농담이 아니라 공격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요즘 살 좀 쪘네? 라고 하는 건 농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또 살쪘네? 다이어트는 안 해? 이렇게 반복하면 뇌는 이걸 놀림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농담이야 라고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놀림 당하는 사람은 웃지 못합니다. 속으로는 화가 나고 창피한데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농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니까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림 당하는 사람은 점점 위축됩니다. 그 사람 앞에 서는 게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놀리는 사람은 모릅니다. 본인은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농담한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한쪽이 계속 상대를 놀립니다. 우리 집사람은 정말 특이해. 하하, 이 사람은 맨날 이래. 웃기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놀림감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 집에 와서 당신 왜 그렇게 말해? 창피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농담이었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다들 재미있어 했는데. 결국 말 들은 사람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농담과 놀림은 다릅니다. 농담은 둘 다 웃을 수 있는 거고 놀림은 한쪽만 재미있는 겁니다. 진짜 농담이라면 말 들은 사람도 웃어야 합니다. 한쪽만 웃으면 그건 놀림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이런 분들 계십니다. 만날 때마다 특정 사람을 놀리는 분들이요. 저 사람은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저분은 귀가 어두워서 큰일이야. 이런 말을 하고는 그냥 농담이야 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놀림 당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속상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농담도 못 받아들여? 라는 말을 들을까봐 참습니다. 그렇게 참다 보면 나중엔 그 모임 자체가 싫어집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본인은 재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짜 유머는 모두를 웃게 만듭니다. 본인도 웃고 상대도 웃고 주변 사람들도 웃는 거죠. 하지만 그냥 농담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유머는 다릅니다. 본인만 재미있고 상대는 상처받는 유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농담은 하면 안 되나요? 물론 해야죠. 농담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농담은 상대를 놀리는 게 아니라 함께 웃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요. 꼭 우리 나이 같아요. 이런 건 농담입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네. 노망 오는 거 아니야? 이건 농담이 아니라 놀림입니다. 형제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동생은 맨날 실수하지. 형은 돈 관리를 못해. 웃기지? 이런 말을 농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그런 말하지 말라고 하면 형제끼리 그 정도 장난도 못해? 라고 합니다. 결국 말 들은 사람만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농담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땐 서로 놀려도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 들면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 경제력, 자식 문제, 이런 건 아무리 친해도 함부로 농담하면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 계속 당신을 놀리고 그냥 농담이야라고 한다면 분명히 말하십시오. 저한테는 농담이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아요라고요. 그래도 계속한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놀림은 선을 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결국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내가 우스운 사람처럼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함께 웃을 수 있으면 좋지만 한쪽만 웃고 다른 쪽이 상처받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벗어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바꾸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말, 첫 번째,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말.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이웃분이 자꾸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옆집 며느리가 애를 어린이집에 너무 일찍 보낸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그냥 글쎄요. 요즘은 다들 그러지 않나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물었어요. 그럼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말을 해줘야 할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옆집 며느리 육아 문제를 제가 왜 판단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답을 바꿨습니다.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네요. 딱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멈칫하시더니 다른 얘기를 하시더군요. 더 이상 제 의견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네요 라는 말, 처음엔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상관할 일이 맞습니까? 남의 집일, 남의 육아, 남의 부부 문제, 이런 건 사실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답니다. 친척이 전화해서 다른 친척 험담을 한답니다. 큰 집에서 요즘 애들 교육을 이상하게 시킨대. 그거 어떻게 생각해? 전에는 적당히 글쎄요. 각자 방식이 있겠죠라고 답했답니다. 그러면 상대가 계속 말을 이었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남의 집안일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끼어들고 싶지 않은데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달리 대답했답니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큰 집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분명하게 선을 그었더니 상대도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하더랍니다. 이 말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말은 경계를 분명히 긋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이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선을 그었으니까요.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건 명백히 선을 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동네에서 이런 일도 봤습니다. 경로당에서 몇 분이 모여서 다른 분 얘기를 하더군요. 최 여사네 딸내미가 이혼했대. 뭐가 문제였을까? 그러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더군요. 다들 그러게요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한 분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니까 다른 분들도 거기서 멈추게 된 겁니다. 실제로 심리 상담가들이 조언하는 내용 중 하나가 이겁니다. 내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나누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집안일, 남의 자식 문제, 남의 부부 싸움, 이런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거기에 끼어듭니까? 누가 끌어들이니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의견을 좀 들어보자라면서요. 그럴 때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례하게 들릴까봐 걱정되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 부분은 당사자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인 것 같은데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다른 형제 얘기를 할 때가 있답니다. 막내가 요즘 사업이 안 된대. 우리가 뭘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전에는 그래, 뭐라도 도와줘야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막내는 도움을 원하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끼어드는 걸 부담스러워 했어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관계만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막내 일은 막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아. 선을 긋는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막내와의 관계가 더 편해졌답니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면 일만 많아진다는 걸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올 때 괜히 의견 내면 그게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땐 저는 그 부서 일을 잘 모르니까 담당자분이 알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게 현명합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는 거죠.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댁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며느리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의견 내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땐 저는 잘 모르는 일이니까 어르신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는 거죠. 이 말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차갑게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라고 퉁명스럽게 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당사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한 번은 끼어들고 한 번은 안 끼어들면 상대가 헷갈립니다. 항상 같은 기준으로 내 일이 아니면 끼어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냉정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무관심한 사람 같을까봐 걱정될 수도 있죠. 하지만 몇 번 써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나를 편하게 만드는 말인지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분하고
내 에너지를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거니까요. 누군가 나를 남의 일에 끌어들이려고 할 때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불필요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거절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경계를 지키는 말입니다. 내 영역과 남의 영역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관계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 일은 내가 하고 남의 일은 남이 하는 거죠. 그 선을 분명히 할 때 관계가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말 두 번째,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말. 동네 경로당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만나면 항상 본인 의견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세상은 정말 말이 안 돼. 예전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다들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 분이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논쟁이 시작됩니다. 아니야, 그건 틀렸어. 내 말이 맞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분은 다르게 대응하시더군요. 그분이 뭔가 강하게 주장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딱 이 한마디만 하시는 겁니다. 동의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말이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논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치? 내 말이 맞지? 라고 확인을 구해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상대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 참 편합니다. 상대 의견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고 완전히 긍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답니다. 친구가 만날 때마다 정치 얘기를 한답니다. 이번 주택 규제는 정말 잘못됐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전에는 글쎄,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라고 답했답니다. 그러면 친구가 열심히 설득하려 들었답니다. 아니야, 넌 잘 몰라서 그래. 내 말을 들어봐. 이렇게 되면 대화가 1시간씩 이어집니다. 결국 둘 다 지치고 기분만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달리 대답했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중립적으로 말했더니 친구가 더 이상 설득하려 들지 않더랍니다. 설득할 상대가 없어진 거죠. 이 말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심리학 연구를 보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뇌가 방어 모드로 들어가서 자기 생각을 증명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면 반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찬성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대 뇌가 방어 모드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당신 말이 틀렸어요 라고 반대하고 다른 그룹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중립적으로 답했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반대를 들은 그룹은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답을 들은 그룹은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답니다. 논쟁이 아니라 대화가 된 거죠. 상대는 본인 생각을 말했고 나는 그걸 인정했으니까요. 동의한 건 아니지만 반대하지도 않은 겁니다. 한 분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 말을 쓰신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며느리들은 애를 너무 방임해라고 하시면 전에는 아니에요. 저는 잘 챙기고 있어요 라고 변명했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 끝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답한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답니다. 이 말을 쓸 때 중요한 건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건성으로 그렇네요 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합니다. 진짜로 당신 생각도 이해는 간다는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모이면 옛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너무 편하게 일해 이런 얘기요. 누군가 아니에요. 요즘도 힘들어요라고 하면 세대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각자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겠죠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논쟁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서로 다른 경험을 인정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일이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옳다고 할 수 없고 누가 봐도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일에 굳이 내 입장을 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논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내 의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의견을 말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그 의견 때문에 논쟁이 생기고 관계가 나빠진다면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죠. 침묵도 때로는 지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뭔가 강하게 주장할 때 당신 말이 틀렸어라고 하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본인 생각을 들어줬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강요가 아니라 대화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 필요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마다 확실한 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이 말에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라는 말을 들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느 쪽이라고 확실히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누군가 나한테 강하게 의견을 말하고 동조를 구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논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회피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모든 것에 확실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지혜죠. 그리고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다른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바로 그 인정의 표현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말 세 번째, 대화를 끝낼 수 있는 말. 그 얘긴 여기까지 하자.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대화가 계속 같은 곳을 맴돌 때, 서로 기분만 나빠지는 얘기가 반복될 때,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이유가 없을 때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답니다. 형제끼리 모이면 항상 옛날 얘기가 나온답니다. 형은 항상 나만 혼냈어. 너는 엄마한테만 잘 보였잖아. 그때 그 일은 내 잘못이야. 이런 얘기들이요. 처음엔 그냥 듣고 넘어갔답니다. 옛날 일이니까 웃으면서 넘어가면 되겠거니 했던 거죠.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20년 전 일, 30년 전 일을 지금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얘긴 이제 그만하자. 다 옛날 일이잖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형제들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래, 미안해. 또 옛날 얘기했네 하더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턴 그런 얘기가 줄어들었답니다. 누군가 선을 그어준 거죠.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라고 분명히 말해준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쌍의 부부를 추적 조사했는데요.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부부들의 공통점을 찾았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화를 적절히 멈출 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을 때, 같은 얘기가 반복될 때, 한쪽이 이 얘긴 여기까지만 하자고 말하면 관계가 고호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끝까지 말을 이어가는 부부들은 관계가 나빠졌답니다. 말이 많을수록 상처도 많아지니까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 꼭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동네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몇 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계속 같은 불평을 하십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요. 처음엔 다들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30분, 1시간 지나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다들 지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이 얘긴 그만하시죠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한 분이 용기 내서 말합니다. 그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시죠. 다른 얘기합시다. 그러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실 다들 그 얘기가 지겨웠는데 누군가 말해주니까 편해지는 거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용기입니다. 상대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내가 무례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대화를 계속하는 게 상대한테 좋을까요? 한 분이 며느리 입장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항상 며느리 품평을 했답니다. 큰 며느리는 요리를 잘해, 작은 며느리는 살림을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요. 본인들은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며느리들은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비교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시댁 어른들 말씀을 어떻게 막냐는 거죠. 그러다 한 번은 큰아들이 말했답니다. 그 얘긴 그만합시다. 며느리들 기분 안 좋아요. 짧고 분명하게 말했더니 처음엔 분위기가 어색했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가 줄어들었답니다. 이 말을 쓸 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너무 일찍 말하면 상대가 섭섭해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네 하면서요. 하지만 너무 늦게 말하면 이미 감정이 상한 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화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때입니다. 아까 그 얘기 또 하네. 이 얘기 벌써 몇 번째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회의할 때 말이 길어지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이 얘긴 여기서 정리합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의가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끝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말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적절히 멈추는 게 능력입니다. 옛날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이 말할 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 언제 입을 열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랜 친구가 만날 때마다 같은 불평을 한다면 처음엔 들어줘야죠. 하지만 매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면 누군가 말해야 합니다. 그 얘긴 이제 그만하자. 우리 다른 얘기 하자고요. 그게 친구를 위한 겁니다. 계속 불평만 하게 놔두는 게 친구에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평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를 끝맺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땐 밤새 얘기해도 괜찮았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재미있었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에너지도 한정돼 있고 시간도 소중합니다. 불필요한 대화에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긴 여기까지 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때 표정도 중요합니다. 화난 표정으로 말하면 상대가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무표정하게 말하면 차갑게 느껴지고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 얘긴 이쯤에서 마무리하죠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도 그래, 또 똑같은 얘기 했네라며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말이 필요합니다. 싸울 때 끝까지 가면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한쪽이 이 얘긴 여기서 멈추자고 말해야 합니다. 처음엔 상대가 왜 도망가려고 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하면 서로 상처만 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대화를 계속하는 게 관계에 좋을까요? 아니면 적절히 멈추는 게 좋을까요? 계속 불편한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관계가 나빠집니다. 속으로 쌓이는 게 있거든요. 저 사람은 맨날 저런 얘기만 해. 저 사람이랑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적절히 멈추면 관계가 보호됩니다. 그 얘긴 그만하자고 말함으로써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른의 방식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이 대화는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면 말하십시오. 그 얘긴 여기까지 합시다. 짧지만 분명하게요. 그러면 그 순간 불필요한 소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도 지킬 수 있고 나 자신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편한 겁니다. 대화가 불편하면 관계도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대화는 적절히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오늘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든지 남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말, 솔직한 척하며 배려 없이 던지는 말, 상처 주고는 그냥 농담이야로 넘어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말도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얘긴 여기까지 합시다. 이 말들이었습니다. 이 말들이 뭔가 대단한 말은 아닙니다. 심리학 기법도 아니고 특별한 화술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나를 지킵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안 쓰던 말이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써보면 알게 됩니다. 이 말들을 쓰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요. 누군가를 손절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나를 지키자는 겁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자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다 소중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채워주고 어떤 관계는 나를 비웁니다. 나를 비우는 관계가 있다면 거기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두지 말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죠.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를 설명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냥 농담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안해,
그 말이 기분 나빴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될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나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아끼는 겁니다. 내가 편해야 다른 사람도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쳐 있으면 아무도 제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지키십시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평온함입니다. 그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의 지혜였습니다.